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이제 이번 주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들과 그런 이벤트들을 같이 분석을 해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 12일 날 이제 금요일날 넘어가는 토요일날 새벽 정도에 이더리움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사실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이 모두 매파적인 이런 발언들을 해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모두 물가 데이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하락이 나와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같은 경우 보시게 되시면 이제 11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3.37% 정도면 무난한 수치다. 뭐 안정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치만 나와주게 된다면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할 만한 이유로 작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주요 내용들은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뭐가 있죠? 바로 일본 금리 결정이 있게 됩니다. 자, 이 금리 결정,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91%가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금리 인상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물 채권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은 또 떨어지고 있어요. 이면물 채권이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11월 달부터 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더리움 가격에 녹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녹아있는 게 맞다. 선반영이 된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확정된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목요일날 CPI가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CPI에 대한 결과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빠질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확정된 이슈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발성 악재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돌발성 악재가 바로 뭐였냐면 이제 엔캐리 청산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일본 은행에서 ETF를 대량으로 매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9월 말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83조 엔,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788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자금들이죠. 이 자금들이 현재 ETF 매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 안에서는 갑작스럽게 나온 이런 돌발성 악재에 이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시적으로 반등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현재 4시간 본 기준으로 했을 때 200일선 구간들을 어저께 회복을 해줬습니다. 회복을 해줬는데 이 구간들을 이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일봉상으로 봐도 이제 사거래일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스닥 하락함에 따라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개별 악재가 아닙니다. 위험자산 시장 전체적인 돌발성 악재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단발성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단발성 악재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이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했을 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실 ETF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ETF를 매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에 ETF를 매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해서 ETF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떠안아 주는 것이죠. 예전 2017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2018년도, 2017년 말이었었죠.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지금 4월 달에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에서 매번 발생되어 왔던 이슈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죠. 면역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과거의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아무래도 처음 터지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게 되고 갑작스러운 무슨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 때문에 큰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는 시장에 처음으로는 큰 악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좀 더 길어지게 되고 이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면역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사실 그 이슈가 계속해서 터진다고 해도 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ETF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발생된 일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부분이라 이렇게 낙폭이 좀 더 확대됐던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발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ETF 매각 이전에 주식을 매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언제였냐면 2016년도 4월이에요. 그 당시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 볼까요? 4월 달이었거든요. 이때 고점 구간이 4월 중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리먼 사태 이후에 매입을 해왔었던 이런 주식들을 이제 10년에 걸쳐서 매각을 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0년에 걸쳐서라고 했죠.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매각을 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2016년 4월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대량으로 들고 있던 물량들을 던진다고 하니까 어쩝니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얼마 떨어진 것 같지 않아도 지수 평균 10%는 떨어졌어요. 꽤나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게 되면 점차 4월 달부터 해서 매각은 계속해서 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게 되면서 특히나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0일선 구간들을 또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주고 돌파해주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매각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 증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미국의 경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일본이 주식을 매각한다. 일본이 ETF를 매각한다고 해서 미국이 망하나요? 아닙니다. 미국 증시라는 것은 하나의 미국의 경제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일본이 매물을 던진다고 해서 이게 경제가 성장을 멈추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암호화폐 시장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 주식을 던진대요. 미국 ETF를 던진대요. 근데 암호화폐 산업이 그것 때문에 망하나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당연히 지금 시장이 올라갈 만한 정확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들 안에서 겨우겨우 버텨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일본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차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 ETF가 800조 원 가량이 되는 일본 ETF를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까 차익 매매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떨어진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지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일본 ETF에 대한 매각 이슈 때문에 떨어진 것은 맞지만 이게 중장기 추세를 무너뜨릴 만한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만한 암호화폐 산업을 무너뜨릴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어도 결국 단발성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판단돼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바로바로 또 회복을 해주는 흐름들이 조만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더리움은 결국 현 위치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12시간 본 기준 200일선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자 200일선 구간들 이 노란 색깔 선이 12시간 본 기준 200일선이거든요. 근데 이 200일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돼요. 자, 보시게 되시면 좀 더 넓게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게 4시간 봉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되게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전까지 나스닥에 대한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200일선을 이탈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연결되는 구간들 안에서는 200일선을 강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00일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200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200일선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쭉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지지 구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반대로 4시간 봉으로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추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제 저녁까지 해서 200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주면서 안착을 해줬어요. 안착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0일선을 9시 이후로 깨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일선을 깼다라는 건 뭐예요? 추가적으로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체인링크 웨이브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그쵸? 전량 매도 의견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손실은 안 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조금씩이라도 수익 봐가면서 전체 단타하는 것들 다 매도 의견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일선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서도 결국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단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오게 되면 이 안에서 횡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이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 메이저 코인들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와 같은 코인들이 같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말 그대로 나스닥이라는 게 현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주게 되면서 강세를 보여야지만 메이저 코인 쪽으로 자금들이 크게 쏠리게 되면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메이저 쪽으로 자금이 쏠릴 때 크게 상승을 하는 건데, 그쵸? 이때 당시에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을 때, 자, 이더리움 또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스닥이 당분간은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도 가만히 횡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시장 안에 있는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결국 이더리움으로 강하게 쏠리기보다는 일부 이슈 있는 알트코인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알트코인으로 우리는 단타를 해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어땠죠? 시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주말 동안에 횡보를 보여줬었잖아요. 횡보를 보여주니까 메이저 쪽으로 자금이 쏠린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이제 이슈가 있는 코인으로. 그게 뭐죠? 무브먼트 토큰. 주말 동안에 58원 위치에서 나가게 되면서 72원까지 급등을 보여줬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솜니아도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솜니아도 이렇게 410원에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대응은 390원 위치들, 목표치는 470에서 480원 구간들. 그래서 솜니아도 오늘 또 강하게 또 상승을 보여줬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라기보다는 현 위치에서는 이슈가 있는 내러티브한 이슈가 있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것들은 보통 새벽 시간대 뉴스가 많이 나와요. 국내 기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해외에서 나온 기사들을 이슈가 됐던 기사들이 나오면 그 영문 기사를 번역해서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내 기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이슈들 나오게 되면 뭐 저녁이든 언제든 제가 추천드려서 단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방은 꼭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뭐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뭐 아직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댓글란에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방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의 링크를 문자로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저희 구독자방 링크입니다 하고 드리면 이제 링크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또 시장 흐름 보고 또 이제 단타 드릴 거니까 같이 하시면서 이 시장 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쌓이면 뭐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더리움 떨어질 때 우리 수익 난 걸로 계속 매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매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은 제가 언제 매입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세력들의 단가.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섰을 때 상승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이제 세력들의 단가를 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는 보통 상승 주기 자체가 상승을 시작하면 3개월, 횡보 3개월, 하락 3개월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BRB 레이티오 90D라는 지표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뭐 지난번 상승했을 때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게 되시면요.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그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시점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빗금친 위쪽 빗금친 구간들은 세력이 수익 중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의 빗금친 구간이 아니라 이 꿈틀거리는 빨간 선과 이 수평선의 교차 지점 이 자리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기가 평단이었고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도 보시게 되시면 여기 자리가 세력의 단가예요. 그러니까 평단 자체는 매번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는 보통 이런 급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4, 5월 달 당시에도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시면 세력의 단가를 넘어간 순간부터 급등이 나오고 상승 추세의 시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력의 단가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해서는 하락 추세가 연결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아직 멀었죠. 지금 제가 빗금친 구간들은 세력이 손실 중이거나 세력의 단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들을 위쪽으로 올라타야지만 그때부터 상승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보유해 가면서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보면서 매번 우리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의 시작인 그 구간들부터 매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매일매일 이거 자료도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방법들은 유료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때마다 제가 한 번씩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타점들은 정확하게 또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방도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엔캐리 청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엔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800조 원 정도 되는 이런 ETF들을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 ETF에 대한 이런 사례는 없지만서도 일본이 예전에 주식 가지고 매각을 한다라고 했던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6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단발성이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지지를 해주게 되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흐름들이 또 나올 거니까 오히려 나중에 가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기회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열어둬야 돼요. 추가적인 하락은 또 열어둬야 됩니다. 항상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400만 원대까지는 좀 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를 지지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일본이 ETF 매각한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겠죠. 근데 얘네들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은 항상 많이 발생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ETF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떨어졌구나. 단발성이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